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아이도 2명이나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저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혼자서 키운 터라 더 애틋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자꾸만 커져서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최근 일이었어요. 얼마 전 아들이 처가댁 어머니의 생신을 성대하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들의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내기를 바랐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걸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처가댁의 생일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저의 생일은 매번 잊어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점이에요.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생일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생일을 잊고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직접 아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어머니, 무슨 날인데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급히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잠깐 와서 케이크를 자르고 그날 저녁은 그냥 대충 동네 분식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흐르더군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가댁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전부터 생신 준비에 열을 올리더군요. 저에게는 따로 연락조차 없었던 아들이 처가댁 어머님 생신 준비는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모처럼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차마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처가댁 생신이 언제더라? 아들은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다음 주 토요일이요. 왜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 좋은 데서 하기로 했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저녁에 다 같이 가서 먹고 그 뒤에 케이크도 먹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처가댁 생신에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면서 제 생일은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나도 아들한테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좋겠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잘 준비했네. 많이들 좋아하시겠구나. 아들의 얼굴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이미 아들은 그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을 몰랐을 뿐이겠죠. 그날 아침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처가댁 생신 준비에 온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들에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저번에 선물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들이 건넨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포장지도 간단했고 별 기대 없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싸구려 수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처가댁 어머니 생신 때 아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맙구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가댁 선물로 뭐 준비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갑 샀어요. 좀 비싸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오래 쓰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처가댁 어머니에게 준다는 지갑은 꽤 비싼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비싼 선물을 사면서 저에게는 이런 수건을 건네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잘했네. 많이들 좋아하시겠구나. 그 순간 제 손에 든 수건 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들의 마음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처가댁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때 저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비싼 선물 받아보고 싶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로 뭐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가끔씩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 늘 의미 없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나마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남아있길 바랐지만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차별적인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씩은 저에게 뭔가를 주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왜 나에게는 늘 이런 볼품 없는 것들만 준비하니? 그제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어머니는 큰 선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매번 감사하시다고만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제가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건 아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한 말이었어요. 저도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아들은 그것조차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아 수건 세트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쓸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이 저를 더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이렇게 차별받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진심이 담긴 마음, 그리고 저도 아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손자의 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이라서 그런지 아들 부부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큰 호텔에서 예약을 하고 초대 손님도 꽤 많아 보였어요. 저도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큰 축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죠. 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도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자리를 찾아 앉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가 저를 따로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반대편의 처가댁 식구들이 주빈 대우를 받는 듯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게 자리를 안내했지만 그 자리는 잔치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자리로 갔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곳에 앉아야 하는 걸까?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특별한 날에 나도 중요한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잔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더 처가댁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댁 어르신들께 더 신경을 쓰며 그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죠. 저도 사진 한 장 찍으려 했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나를 챙길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나도 손주랑 사진 한 장 찍어주면 좋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아들은 멀리서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바쁘게 움직였죠. 처가댁 가족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중앙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서 손주의 첫 돌잡이를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가 무엇을 잡았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를 뜨려는 찰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나야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나도 손주랑 사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오늘 너무 정신없어서. 지금 찍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제 존재는 이미 뒷전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저는 그날 정말로 배제되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동안 돌보며 마음을 쏟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아마도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돌잔치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은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댁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여행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처가댁 사이가 워낙 돈독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주도 함께 가니 손주와의 시간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바삐 움직이며 처가댁 식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 때도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짐 좀 잠깐 봐주실래요? 그래. 알았다. 저는 짐을 옮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여행을 온 건데 왜 내 역할은 짐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걸까?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니 아들과 처가댁이 다 같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와 웃음소리는 저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짐을 맡아주고 있던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짐을 다 정리하고 방에서 나와 그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로비에 가니 아들과 처가댁 식구들이 이미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위로보다는 차라리 저를 배제한 상황에 대한 당연한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저기, 나도 손주랑 잠깐 산책하고 올까? 손주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외할머니랑 놀아서 피곤해해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상상을 했지만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쉬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여행이 내가 함께 있는 여행이 아니라 그들만의 여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순간이 아니라 저는 그저 짐을 맡기고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외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명절 음식을 나누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기억이 더 멀게만 느껴지죠. 아들도 이제는 결혼해서 자기 가족이 생겼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매번 명절마다 느끼는 이 외로움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번 명절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올 거니? 먹고 싶은 거 있니? 저는 마음을 담아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손주도 같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죠. 어머니, 이번에도 처가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쯤에 들를게요. 익숙한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정말 저녁에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늦지 않게 와라. 저는 힘겹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부터 부엌에 나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면서 아들과 손주들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차려놓은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저는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니?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일쯤 들를게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작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라니. 어쩌면 그 내일도 오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 내일 오거라. 저는 명절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국 식탁에 차려둔 음식을 치우며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아들이 처가댁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을 알기에 그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지만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란 가족이 함께해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조차 희미해지고 있네요. 가끔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아들은 필요할 때만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상적인 연락은 잘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손자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미안하다는 말 대신 부탁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애들 돌봐주마. 사실 손주들을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아들의 이런 방식은 참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꼭 저를 찾는 아들이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손주들이 집에 도착한 날,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의 행동이 점점 버릇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은 어질러져 있었고 아무리 치워도 금방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간식을 주면 서로 다투고
말을 듣지 않는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할머니가 속상하잖니. 왜 서로 싸우니? 장난감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주들은 처음엔 고개를 숙였지만 금방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너희들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할머니 집에 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주들을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방 얌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손주들 교육에 대해 한마디만 하자. 버릇을 더 단단히 잡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말과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처가댁에서는 그렇게까지 엄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는 게 좋대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닐 텐데 아들은 언제나 처가댁의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제 말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아, 버릇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하는 거야.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근데 처가댁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그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아들의 말은 더 이상 제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제 말을 믿고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처가댁의 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처가댁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저의 말은 그저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조언을 해주는 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가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 걸까요? 손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도 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제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아들은 그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어렵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 병원에 입원했어. 오늘 좀 와줄 수 있겠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마저 아들이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면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처가댁에 약속이 있어서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죠? 금방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게 와라. 저는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간호사들만 오가며 상태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저는 혼자 그 병실에서 누워 아들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자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들어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긴박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늦어져서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들은 서둘러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서운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은 처가댁 약속을 우선시하며 늦게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은 늘 처가댁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는 그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병실에서 이것저것 챙기며 이것저것 묻는 말에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이 병원에 늦게 도착한 이유만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 아들에게 나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걸까? 처가댁과의 약속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들이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괜찮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떠올라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보니 저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뿐이었죠. 밝게 웃는 아들과 처가댁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왜 내 사진은 없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넘기던 중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행에 저도 분명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한 사진만 남아있는 현실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에게서조차 이렇게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도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혼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롭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 사진 속에서 제가 사라진 것처럼 제 존재가 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실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처가댁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유산 중 일부를 미리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유산이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더군다나 그 돈을 처가댁 사업 자금에 쓰겠다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처가댁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아들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 내가 남겨둔 돈이 처가댁 사업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건 내 유산이다. 그리고 아직 나는 살아있다. 왜 내 재산을 처가댁 사업에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처가댁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처가댁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대화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는 네가 처가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도 너를 위해 준비해둔 게 있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하니? 저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네요. 그러나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이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제 의견과 감정은 무시된 채 처가댁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역할이 이제는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낸 아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처가댁에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돈을 내주었다고 자랑스레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아들이 처가댁을 돕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기꺼이 큰 돈을 내주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아들이 질투심을 유발하도록 일부러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처가댁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사업 확장하는 데 중요한 돈이라길래 그냥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돈을 기꺼이 내주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말없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들의 이런 모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처가댁을 돕는 건 이해하지만 너는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요. 따로 필요하신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이 더 커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태도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내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도 어려울 때가 많았고 네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고마웠을 거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처가댁 일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단순한 사과보다도 여전히 처가댁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잠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처가댁에 큰 돈을 기꺼이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뒤로 밀려난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후 아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했지만 뒤늦게 사과의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마치 진심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사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유산을 잃을까봐 후회하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었죠.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처가댁만 너무 신경 쓴 건 맞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너에게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도 이제 끝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네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다. 이제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안식처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짐을 정리하고 고향의 작은 집으로 내려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요한 시골 풍경과 오래된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작은 텃밭도 꾸미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며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도시 생활의 소음도 아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 속에서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이나 아들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처음과는 달리 점차 마음속 평온을 찾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고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그에게 상처받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상처받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괴롭히는 존재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상처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옥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퇴직하고 난 후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평생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동료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탁구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운동을 시작했죠. 큰아들 정훈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젊어. 이제 시작이야.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가시고 엄마 혼자인데. 작은 아들 정민이는 항상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4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운동하러 가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걸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입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119에 전화해야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달려왔고 발딱 일어나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간병할게요.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죠. 정민이도 제 곁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니.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학생들과 함께 보던 벚꽃인데 이번엔 병실 창가에 누워서 보게 되었네요. 선생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빛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아들은 교대로 간병을 하겠다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제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곧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도 해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교대로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정훈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아침을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이는 고깃집을 운영하느라 주로 저녁에 왔죠. 엄마, 오늘은 죽 가져왔어. 정훈아, 너는 출근해야지. 고객님들한테 아침에 약속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장사가 먼저지. 정훈이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씻기고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점심때는 간병인이 돌봐주시고 저녁이면 정민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가게 문 닫고 왔어요. 장사는 어떠니?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죠. 정민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거 정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보험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포기하고 보험 설계사가 된 것을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정훈이는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지역 우수 설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번에 실적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이제 지점장 승진도 바라볼 수 있대요. 반면 정민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여러 음식점에서 경험을 쌓더니 작년에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열었죠. 어머니, 이번 달은 적자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렇다더라. 월세도 못 내겠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만의 꿈을 쫓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나간 사이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민이 장사 접는다는 소리 들었어? 그래? 고깃집이 요새 안 된대요. 네 동생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정민이도 형에 대한 걱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보험일이 잘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더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이는 항상 그네를 타겠다고 했고 정민이는 미끄럼틀만 고집했죠. 지금도 그때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엄마,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올게요. 알았다. 이제 가봐라. 어머니, 저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두 아들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러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들떠 보이는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 사두었던 강원도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강원도 그 땅 말이에요. 20년 전에 산 그 땅? 개발지구로 지정됐대요. 시세가 20억이래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멈칫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3천만 원을 모아 샀던 그 땅이었어요.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이라며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죠. 정훈이가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있겠어요. 두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죠.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땅을 살 때 남편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라고 했었죠. 엄마, 이제 호강하시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사시겠네요.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 어머니, 저도 내일 일찍 올게요. 병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다 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들이 참 효자셔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두 아들의 달라진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 늘 혼자였죠. 김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그냥 그래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득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집 서랍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정훈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땅 문서는 어디 있어요? 그걸 왜 찾니? 등기부등본이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민이도 점심때 들러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이가 어제보다 더 일찍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제가 그동안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 다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제는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훈이는 책상 위에 통장 내역을 펼쳐놓았어요.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었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 6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네가 그런 걸 다 적어놨구나. 당연히 기록해야죠. 정훈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교복 입고 등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항상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말해봐. 그 땅 상속할 때 제 지분을 좀 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쓸쓸하게 들렸어요. 정민이는 뭐라고 하니? 아직 동생한텐 말 안 했어요.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습니다. 정훈이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TV에서는 주식 시황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어 간병인이 죽을 가져다 주었어요. 평소에는 잘 먹던 죽인데 오늘은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형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응. 무슨 얘기하셨어요? 저는 차마 정훈이의 말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눈물을 훔쳤어요. 정민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손에는 낡은 사진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니? 제가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형은 호주 유학 가고 없을 때 제가 어머니 곁에서 10년을 지냈잖아요. 그렇지 맞다. 저는 정민이가 펼쳐 보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정민이가 병간호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형이 돈 얘기했다면서요? 네가 어떻게 알았니? 간병인 선생님께 들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안 바랍니다. 대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기고 정막이 흘렀어요. 정민아, 네, 어머니. 엄마가 아프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아프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형님은 이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네 형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옆 침대 할머니가 TV 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재산 분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모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 정민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필품 구매 내역이었어요.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러 들어왔습니다. 정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오후 면회 시간이 되자 큰며느리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 온 것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정민 도련님이 사채를 썼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고깃집이 안 돼서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사채업자랑 계약한 차용증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니?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정민이가 이자도 못 갚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어머님, 땅 팔면 도련님한테 재산을 주시는 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잘못하다가 다 날리실 수 있습니다. 미경이의 말투가 정과 달리 차가웠어요. 간호사가 체온 체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어요. 정훈이는 알고 있니?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님, 정민이 그 돈 받으면 또 도박할 거예요. 도박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요. 경마장 드나드는 거. 미경이는 계속해서 정민이의 잘못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라. 어머님, 이건 다 어머님 위해서.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미경이는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내일 남편이랑 같이 올게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부동산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웬수라더니.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민이가 예고도 없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까 큰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형이 어머니 명의로 몰래 보험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보험사에서 확인했어요. 정민이는 서류 봉투에서 보험증권을 꺼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0억이에요. 형이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런 보험 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다. 정민이는 보험 설계사 친구에게서 받았다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정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는 서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길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따 다시 올게요. 정민이는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밤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문득 정훈이가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없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 침대 할머니가 깨어나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가 출근 전 시간에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왔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정민이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강원도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재테크하면 어떨까요? 재테크라니?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연 수익률이 20%래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하러 들어왔어요. 잠시 대화가 중단되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이 기회예요.
그 돈으로 뭐 하게? 투자금을 불려서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정훈이의 욕심이 무서워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만해라. 엄마, 왜 이렇게 고지식하세요? 간병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정훈이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알아본 서류 여기 두고 갈게요. 가져가라.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에 자식들 저렇게 변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병인이 죽을 떠먹여 주었어요. 문득 정훈이가 어릴 적 먹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다 커서 이렇게 변하나요? 세상이 다 그렇죠. 오후가 되자 병실이 따스해졌어요. 오후 면회 시간. 정민이가 태블릿을 들고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새 시계가 반짝였어요. 태블릿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어떠세요? 이게 뭔데? 땅 팔아서 이런 데로 이사 가시면 좋잖아요. 얼만데 그게? 분양가가 15억이에요. 저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정민이는 계속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그려냈어요. 골프도 배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사셔야죠. 간호사가 링거를 갈러 들어왔습니다. 정민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정민아, 엄마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창문 밖으로 까치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민이는 계속해서 화려한 미래를 설명했어요.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가봐라. 정민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TV에서는 부동산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두 아들이 함께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정훈이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고 정민이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이 함께 오니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간병하겠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형님은 바쁘잖아요. 제가 할게요. 정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민아, 니는 장사해야지. 어머니, 제가 가게 접었어요.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체온 체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다시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간병하면서 재산 관리도 하는 게 맞아. 형님, 그러니까 돈 때문이군요? 저는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나가봐라. 어머니,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옆방 할머니께서 소란스럽다고 하세요. 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저도 내일 올게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간병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죽이 나왔지만 도통 입맛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다르게 정훈이가 일찍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간병인도 출근하기 전이라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른 병원으로 모시려고요. 무슨 소리야?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시설이 좋대요. 누가 그런 결정을 했니?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수뇌를 돌다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들렀어요. 정훈이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아, 나가봐라. 엄마, 제 말씀 좀. 그때 정민이가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는 어떻게 알고 왔어?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두 아들은 병실 안에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둘 다 나가.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아침 회진을 하러 의사가 들어왔어요. 정훈이는 구급차를 취소하는 전화를 했고 정민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떠오르며 병실이 밝아졌습니다. 정민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오후 면회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이런 짓을 했네요. 그게 뭐니?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얼마를? 지난 3개월 동안 5천만 원이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러 들어왔어요. 정민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형이 어머니 도장도 위조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간호사가 나가자 정민이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거래 내역서에는 정훈이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정민아,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네 형 얘기부터 들어보자. 정민이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야, 정민이 네가 여기 있었어? 형, 이거 설명해 보시죠. 정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재활 치료를 받은 지 3주 만에 저는 점점 회복돼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두 아들이 동시에 병실을 찾아왔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두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이제 말씀도 잘하시네요. 그래, 이제 괜찮다.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가 도박으로 빚을 졌대요. 형님, 그럼 형은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회진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둘 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먼저요. 순간 두 아들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잘못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만들 해라. 어머니, 나가봐라, 둘 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점점 제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이러다 다시 아프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나가보세요. 점심때쯤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밥도 안 드세요? 먹기 싫어.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훈이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민이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밥 좀 드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아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약을 드려야 할까요?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이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모셔올까요?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가 일찍 회진을 왔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문득 교직에 있을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없었는데 슬그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침 일찍 정훈이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뉴스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강원도 개발 계획이 무산됐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환경단체 반대로 전면 백지화됐대요. 땅값은? 3분의 1로 폭락했다네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민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방금 네 형한테 들었다. 이제 어쩌죠? 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 체크를 하러 들어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형님 때문이에요. 왜 내 탓이야?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들 해라. 어머니, 저는 두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아들들이 낯설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TV 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김 선생님,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간병인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간호사가 두 아들이 각각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훈이는 오전에, 정민이는 오후에 몰래 부동산 중개인과 만났다고 해요. 땅값이 더 내리기 전에 두 아들은 제 땅을 하루빨리 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부동산이 좋은 매수자를 찾았어요. 누구랑 상의했니? 그냥 제가 알아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정훈이는 눈치를 보며 중개인을 데리고 나갔어요. 점심 무렵에는 정민이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땅 살 사람을 소개시켜 준대요. 네 형은 알고 있니? 형님은 관계없어요.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습니다. 면회객 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두 번째 부동산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저렇게 나서는 건 돈맛을 봤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가 들어왔지만 도통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는 두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좋은 거래처예요. 어머니, 제가 소개하는 분이 더 조건이 좋아요. 결국 저는 두 아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큰며느리 미경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재산 관리를 제가 맡았으면 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동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온 체크를 하러 들어왔어요. 미경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간호사가 나가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위임장만 써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건 못해. 어머님, 지금은 판단력이 흐려지실 때예요. 창밖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미경이는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냈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나가봐라. 옆 침대 할머니가 TV 소리를 줄이셨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않았어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만 가보렴. 미경이는 아쉬운 듯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수진이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민이랑 별거 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한 달 전부터 따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쩌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잠시 대화가 끊기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정민이는?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인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학교 못 가게 된대요. 얼마나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하는 말은 마치 며느리가 시킨 듯 했었죠.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알았다. 집에 가봐라. 아이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퇴원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내일이면 퇴원이시네요? 그러게요. 두 아드님이 데리러 오신대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두 아들은 오늘도 아침부터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셔야죠. 아니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문득 40년 교직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자식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옆 침대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제는 무덤덤해요. 간병인이 점심 식사를 가져왔어요. 두 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형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앞 공원에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두 아들이 어렸을 때가 그리워졌어요. 오늘 아침 옆 침대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두 아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혹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공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병인이 점심 식사를 가져왔어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땅과 예금의 절반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사람들이 다녀갔다면서요? 별일 아니다. 저는 아직 두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가 보였어요. 40년간 교단에 서면서 늘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병실 문을 닫자마자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떡해. 내 재산인데 왜?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재산 절반을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침착하게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소란을 듣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면회객 분들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정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효로 해야 해요. 형님 말이 맞아요. 당장 취소하세요. 두 아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식의 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나가. 어머니, 더 이상 볼 일 없다. 정훈이가 의자를 걷어차고 나갔어요. 정민이도 문을 쾅 닫고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선생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신 겁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두 아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얌전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섰어요. 저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 뜻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혈압 체크를 하러 들어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기부, 꼭 절반이어야 하나요? 3분의 1 정도면 안 될까요?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더 서글펐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렴. 엄마, 우리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어머니,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간병인이 점심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꽃바구니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퇴원하는 날입니다. 두 아들이 아침 일찍부터 병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아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결정을 전했습니다. 난 동네 경로당에서 지낼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있는데 왜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보내줄 시간이구나. 엄마, 어머니, 간병인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두 아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지켜봐 주신 옆 침대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김 선생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복도를 지나 병원을 나서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네 뒷산 근처에 있는 작은 주말 농장을 임대해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추와 고추를 가꾸는 일이 제 낙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마늘과 감자를 심었고 여름에는 고추와 가지, 상추를 키웠어요. 가을이 오니 김장용 배추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이슬 맞으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상추가 참 잘 자랐어요. 복지관에 보낼 반찬거리예요. 선생님은 늘 남을 위해 사시네요. 이웃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휴대폰은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두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연락 안 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러시구나. 텃밭에서 나는 작은 수확물들로 장애인 복지관에 매주 반찬을 만들어 보냅니다. 상추, 쑥갓, 열무로 김치도 담그고 고추로 양념도 만들어요. 가끔 동네 슈퍼에 들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은 보험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작은아들은 식당을 새로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김치 담그실 거예요. 네, 복지관 아이들이 좋아해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아침 일찍 텃밭에 나와 채소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슬 맺힌 채소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고 복지관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소소한 일상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도 큰 근심도 없어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할머니도요.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다투는 자식들을 볼 일도 없고 재산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만나는 새로운 희망이 저를 기다립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작은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복지관 아이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느꼈던 그 보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돈과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평범한 삶.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밤잠을 설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선생님, 내일은 같이 고추장 담그러 가요. 그래요.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식들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4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두 아들과의 관계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변해버린 두 아들을 보며 참 많이 슬펐어요.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만나는 이웃들, 반찬을 받고 환하게 웃는 복지관 아이들.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멀리한다면 또 다른 행복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관계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새싹이 돋듯 좋은 인연도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설령 인연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